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한 대에 2천만 원씩 하는 드론들이었습니다. 그 50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조용히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빗줄기가 발사됐습니다. 3초도 되지 않아 드론 한 대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빛이 쓴 전기료가 단돈 2,000원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했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미국이 40년 동안 28조 원을 퍼부어도 못 만든 것, 이스라엘이 국가 명운을 걸고도 벽에 부딪힌 것,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100% 국산 기술로, 세계 최초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 이름은 마이클 스탠튼입니다. 레이저 무기 분야 28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그 코웃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스탠튼입니다. 62세입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방산업계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분야의 권위자, 각국 국방부가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 1년에 10번 이상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연하던 연사. 그게 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는 사실상 접었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텍사스의 이 작은 집과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 기계를 켰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달라스 외곽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행동입니다. 방산 관련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중동 3개국 동시 수출 협상 최종 단계.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 기사. KF-21 보람에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통합 시험 성공. 2027년 전력화 목표대로 순항 중. 세 번째 기사. 한국 방산 2026년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 리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보, 또 그 뉴스예요? 응. 오늘도 한국이에요? 응. 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딸 사라는 결혼해서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딸 에이미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몰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한국 뉴스 볼 때마다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틀렸거든. 크게 틀렸어. 사라가 더 물으려 했지만 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산 콘퍼런스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스탠튼, 그 놈이 한국 레이저 기술을 허풍이라고 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 한국이 세계 최초 달성할 때 미국 시스템 팔고 다닌 사람이잖아. 28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국방부를 상대했습니다. 세계 레이저 무기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것은 2017년 9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엑셀 전시장. 2년마다 9월 이곳에서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영어로 DSEI라고 합니다. 방산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해 9월의 런던은 흐리고 쌀쌀했습니다. 전시장 밖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런던 특유의 그 묵직한 가을 공기. 코트깃을 세우고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장 안은 달랐습니다.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각국 방산 기업들이 자국의 무기를 자랑하느라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레이시온도 큰 부스를 차렸습니다. 레이시온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 부문 수석 연구원으로 28년을 보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저는 레이시온의 최신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각국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동료 데이브 핸더슨과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데이브는 저와 함께 14년을 레이시온에서 일한 동료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빠른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CO를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이크, 저거 봐. 그가 가리킨 곳에 작은 전시 부스가 있었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 한국 글자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영어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스는 소박했습니다. 레이시온 부스의 10분의 1 크기였습니다. 전시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널에는 각종 사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격추 시연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을 읽었습니다. 출력 20kW급, 목표 소형 드론 격추, 특징 100% 국산 기술. 데이브가 낮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만든대. 진짜로? 저도 웃었습니다. 오, 그래.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kW. 우리 레이시온이 개발 중인 것과 비슷한 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오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벌써? 저는 부스 옆에 서 있던 젊은 한국 연구원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실제 연속 발사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10초 연속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목표.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브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자. 시간 낭비야. 그렇지. 쟤들 한참 멀었지? 한참이 아니야. 까마득히 멀었어. 우리는 웃으며 그 부스를 지나쳤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웃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저는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017년 전 세계 레이저 방공 시스템 현황 및 투자 권고안.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레이저 방공 분야의 실질적 경쟁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영국과 독일이 초기 단계에서 뒤따르고 있다. 그 외 나라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판단했던 데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이유들을 아주 확신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첫 번째 이유는 방열 문제였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오래 쏘면 장비가 달아오릅니다.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장비가 망가집니다. 실전에서 드론대를 상대하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연속 발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무려 15년을 썼습니다. 한국이 그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원 문제였습니다. 20kW급 레이저를 발사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야전에서 그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군용 차량의 발전기로는 부족합니다. 별도의 대형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군용 차량에 탑재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기술 과제입니다. 우리 레이시온도 이 부분에서 수년째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빔 품질이었습니다. 레이저 빛이 공기 속을 지나가면서 번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으면 빔이 약해집니다. 안개가 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은 날씨를 가려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 대기 외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난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레이저 무기에 쓴 돈이 약 28조 원입니다. 이스라엘도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완전한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국방연구 예산 규모로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이 4가지 이유로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확신이 씨앗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뿌리째 뽑아버릴 씨앗이 2018년 초 저는 레이시온을 나왔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스탠튼 디펜스 어드바이저리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 $200만, 직원 12명, 달라스 도심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으로 달라스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28년의 경험을 팔아 큰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저의 28년 경력은 당장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레이시온을 나온 지 2달 만에 첫 번째 주요 고객이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방위산업청 알마리 준장이 직접 달라스에 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흰 전통 복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제 사무실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탠튼 박사, 우리는 후티 반군의 드론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날아오는 소형 드론들을 기존 미사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레이저 방공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시온의 최신 레이저 방공 시스템, 격추 비용 발당 약 130만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저렴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실전 배치 전이었고 일부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규모 8천억 원, 제 컨설팅 수수료 80억 원. 저는 그날 밤 데이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브는 이미 레이시온을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브, 사우디 잡았어. 8천억짜리. 대단한데 어떻게 설득했어? 간단해. 후티 드론 걱정 이야기 꺼내니까 바로 사인했어. 한국 쪽은 안 물어봐? 한국,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아직 실험실 수준도 안 됐어. 그래, 잘 됐다. 치맥이라도 해야겠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치맥은 한국 음식이잖아. 어울리지 않는다. 그때도 한국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흘렸습니다. 이듬해 2019년 초에는 폴란드가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코발스키 차관이 직접 달라스에 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은발 신사였습니다. 점잖고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스탠튼 박사, 러시아의 드론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과 논의했는데 레이저 방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권하십니까? 저는 2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우수성, 검증된 기술과 데이터, 안정적인 공급망. 한국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코발스키 차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초기 개발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 수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10년이나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레이저 무기 개발은 단순히 레이저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군사 작전, 표적 추적, 사격 통제, 야전 내구성.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 통합 경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독보적입니다. 코발스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을 택하겠습니다. 폴란드 계약 규모 1조 2천억 원, 재수수료 120억 원. 그해 여름에는 UAE가 찾아왔습니다. 알라시디 국장이 저를 두바이로 초대했습니다. 버즈 칼리파가 올려다 보이는 7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아라비아만의 저녁 노을이 창밖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알라시디 국장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었고 말이 빠르고 똑똑한 인상이었습니다. 스탠튼 박사, 이란의 드론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전 배치 가능한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다른 선택지는요? 이스라엘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장비를 공개적으로 도입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전에서 쓸 수준이 아닙니다. 알라시디 국장이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로 하죠. UAE 계약 규모 1조 5천억 원, 제수 수료 150억 원, 이 세 건 외에도 중소규모 계약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해군 레이저 방공 자문, 체코 국방부 기술평가 컨설팅, 루마니아 초기 협상 자문, 모두 합산하면 추가로 8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3년 동안 제가 성사시킨 계약 총액은 4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받은 컨설팅 수수료 총액은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달라스 사무실을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30명으로 늘렸습니다. 회사 차를 2대 더 샀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학비도 미리 다 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국제 방산 콘퍼런스에서 단골 연사였습니다. 런던, 파리, 두바이, 서울. 1년에 12번 이상 비행기를 탔습니다. 강연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고출력 레이저 방공 무기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개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나는 옳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때 후배 짐 코너가 조심스럽게 끼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짐은 제 회사에 합류한 지 6개월 된 30대 초반의 분석가였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습니다. 2020년 가을, 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가 하나 났는데요. 드론 격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표는 어느 나라나 하지. 실험실 조건에서 드론 하나 떨어뜨리는 건 우리도 1990년대에 했어.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악천후 조건에서 10대를 동시에 격추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10대 동시? 예.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저었습니다. 짐, 잘 들어봐. 시험장 조건이랑 진짜 전장은 달라. 진동도 있고, 모래먼지도 있고, 극한의 더위도 있어. 그 시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한 거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개발의 한계야. 짐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저는 그때 후배 직원들에게 이렇게 훈시하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뉴스 볼 때는 기억해. 개발 발표랑 실전 배치는 달라. 발표는 쉽지. 하지만 그걸 군에 넣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예산도 있고 인증도 있고 유지보수 체계도 갖춰야 해. 한국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10년이 더 걸릴 거야.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에서 나온 단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언이 영원히 맞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2021년 봄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달라스 사무실에서 루마니아와의 계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이거 좀 보세요. 그가 내민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였습니다.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고출력 빔 소형화 기술 개발 완료.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소형화 기술 개발 완료.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진짜 어려움은 출력이 아닙니다. 소형화입니다.
강한 레이저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강한 레이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레이시온이 가장 오래 매달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료라고 쓰여 있는 거 맞아? 예, 완료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라스의 봄하늘이 파랬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야, 소형화 기술 개발이 양산이 아니잖아. 이걸로 군용 차량에 탑재해서 실전에서 써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저는 그렇게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폴란드 코발스키 차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스탠튼 박사, 우리 국방부가 한국의 레이저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고 빠르게 답장을 쳤습니다. 차관님,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여전히 개발 단계이고 폴란드의 현실적인 위협 대응에는 검증된 미국 시스템이 훨씬 적합합니다. 한국 방문보다는 미국 현지 시스템 추가 점검을 권합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방문 검토는 계속하겠습니다. 뭔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 그해 가을에는 사우디 알마리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탠튼 박사, 최근 한국 방산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 팀이 한국 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는 통화를 하면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장님, 자료 요청은 좋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 측이 보내는 자료는 당연히 자신들을 좋게 쓴 겁니다.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참고로 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전장에서 드론이 게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값싼 소형 드론 한 대가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드론 편대가 레이더를 피해 지휘부를 강타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드론을 막으면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 수백만 원, 미사일 한 발 가격 수십억 원, 10배, 100배 손해를 보며 막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 국방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레이저 방공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불가리아가 왔습니다. 그리스가 왔습니다. 헝가리가 왔습니다. 핀란드까지 왔습니다. 모두에게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알라시디 국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스탠튼 박사, 한국 측에서 두바이에서 열린 방산기술 시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팀이 그들의 시연을 직접 봤는데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중에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시연이라는 건 드론 10대를 연속으로 격추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격추 비용 데이터가 특이했습니다. 발당 전기료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2,000원이요? 네, 전기료 기준으로요. 그들 말로는 우리가 쓰는 미사일의 1만 3천분의 1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소형 드론 요격 미사일 가격이 약 2,600만 원. 2,600만 원을 2,000원으로 나누면 1만 3천. 숫자가 맞았습니다. 국장님, 그건 이론적 수치입니다. 실제 운용 비용은 전기료만이 아닙니다. 유지 보수, 냉각 시스템, 훈련비. 이걸 다 합치면 물론 알겠습니다. 다만 기본 수치 자체가 인상적이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발당 2,000원. 우리 미국 시스템은 발당 약 130만 원이었습니다. 650배 차이. 물론 이론적 수치라고 했지만
설령 실제로는 10배, 20배 더 들더라도 여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이 숫자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아, 그냥 생각하는 거야. 또 일 걱정이에요? 한국 레이저 무기 때문에요? 저는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요즘 한국 뉴스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한국은 아직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달라스 사무실에서 루마니아 계약 준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마이크, 큰일 났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최종 성능 검증 완료. 군 요구도 100% 충족.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보도자료였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주요 성과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출력 20kW급, 3km 이내 소형 드론 격추 성공, 연속 발사 30분 이상 유지, 강우 환경 성능 검증 완료, 안개 환경 성능 검증 완료, 먼지 환경 성능 검증 완료, 발당 전기료 2,000원 수준, 100% 국산 기술, 군용 차량 탑재 완료, 운용 편의성 군 요구도 100% 충족.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속 발사 30분, 악천 후 조건 전 항목 통과, 군용 차량 탑재, 운용 편의성까지.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던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어쩌죠? 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짐, 개발 완료와 양산은 달라. 여기서 군에 보급하려면 또 수년이 걸려. 진정해. 저는 그 말을 짐에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3주 후에 왔습니다. 2023년 2월 초, 폴란드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코발스키 차관에게서였습니다. 스탠튼 박사, 우리 국방부 대표단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시스템을 직접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폴란드가 내 말을 무시하고 한국에 직접 간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차관님, 직접 확인하려는 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고 하루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이미 방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내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2023년 4월에 왔습니다. 사우디 알마리 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스탠튼 박사,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가 계약한 미국 시스템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놨습니다. 준장님,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가진 장단점이. 돌리지 마십시오. 예스인지 노인지요. 저는 입술이 말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팀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고요? 네, 시연을 직접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당 2,000원, 30분 연속 발사, 다중 동시 격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탠튼 박사, 우리는 기존 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보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8천억 원짜리 계약, 내가 성사시킨 계약, 그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은 2023년 5월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매체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30년 역사에 가장 권위 있는 방산 전문지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세계 최초 실전화 수준 도달 판정.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부터 약 28조 원을 레이저 무기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실전 배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나 소형화 문제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은 약 1,500억 원을 투자해 100% 국산 기술로 가장 현실적인 실전 배치 가능 수준에 도달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저는 기사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닫았다가 또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한국이 1,500억 원으로 53분의 1 비용으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짐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스 기사 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충격은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치명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청도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 측과 추가 논의에 돌입했다. UAE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공 시스템 탐색 협상 개시. 폴란드, 사우디, UAE. 세 나라 모두 제 고객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제가 미국 시스템을 사십시오. 한국은 아직입니다라고 조언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사시킨 계약들의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사우디 8천억 원, 폴란드 1조 2천억 원, UAE 1조 5천억 원, 기타 국가들 8천억 원, 합계 4조 3천억 원. 그 4조 3천억 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충격은 2023년 11월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레이저의 전파 방해, 전자기 펄스, 기관포와 미사일을 결합한 다중방어 체계를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중방어 체계, 레이저로 1차 격추, 레이저 사거리 밖에서는 전파 방해로 드론 무력화, 근거리는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 조합, 최후 방어선에는 0.1초 만에 드론 회로를 태워버리는 전자기 펄스, 어떤 드론도 뚫을 수 없는 하늘의 방패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다.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계약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났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계속 억눌렀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2024년 3월 15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저는 달라스 사무실에서 루마니아 계약 제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계약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이크. 뭔데? 짐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도자료. 영어 번역본 포함.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블록일 양산 결정.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양산 결정. 개발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양산.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블록일 양산 결정. 발당 전기료 2,000원. 기존 소형 요격 미사일 대비 13,100 경제적. 100% 국산 기술. 개발 총비용 1,500억 원. 미국 동급 시스템 개발비 대비 53분의 1점. 마지막 수치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개발비 1,500억 원. 우리 미국이 197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전체에 쏟아부은 총액은
28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드론 방공 레이저처럼 소형화와 실전 배치에 초점을 맞춘 동급, 개발에만 쓴 비용이 약 8조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8조 원의 53분의 1인 1,500억 원으로 해냈습니다.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짜 손실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직접 손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스템을 권하면서 고객들이 추가 지출하게 된 비용, 한국 시스템 대비 10년 운용 기준 추가 지출 추정액, 사우디, 폴란드, UAE 합산 약 2조 원. 제 고객들이 잃은 기술 이전 기회,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얻었을 현지 생산 권리, 추정 기회 비용 약 1조 원. 제 컨설팅 수수료 350억 원. 고객들 입장에서는 낭비였습니다. 제 명성,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완전히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내가 고객들에게 안긴 불필요한 지출 약 2조 원. 내가 고객들에게서 빼앗은 기회 약 1조 원. 내 수수료로 낭비된 돈 350억 원. 총 약 3조 원이 넘는 피해를 내 조언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3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3주였습니다. 발표 다음 주 월요일, 알마리 준장에게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스탠튼 박사, 우리는 귀사와의 자문 계약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코발스키 차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레이저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귀사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알라시디 국장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UAE도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3주 동안 주요 고객 3곳을 잃었습니다. 연간 수익의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직원 30명 중 20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한 명씩 불러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든 3주였습니다. 사무실을 줄였습니다. 달라스 도심 빌딩에서 외곽 소형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직원은 짐 포함 3명만 남겼습니다. 한국의 양산 결정 발표가 나간 직후 국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 한국, 세계 최초 실전 배치 가능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 결정, 영국, 제인스 디펜스, 레이저 방공 경쟁의 판도 변화, 한국이 선두에 섰다. 독일 방산 사이트, 놀라운 성과, 한국이 유럽을 포함한 모든 경쟁국을 앞질렀다. 이스라엘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아이언빔의 현실적 경쟁자, 한국의 레이저 방공이 완성됐다. 일본 방산 전문지, 한국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 지역 안보 구도 변화 가능성, 중동 나라들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이란 드론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 앞다퉈 한국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카타르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라크가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협상 중이던 사우디와 UAE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중동에서만 예상 계약하는 규모 5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줄이 섰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모두 한국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유럽 예상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 호주가 한국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사시킨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면서 숫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중동 협상 예상 규모 약 5조 원, 유럽 협상 예상 규모 약 7조 원, 호주 및 기타 약 3조 원, 합계 약 15조 원, 15조 원짜리 시장. 이 시장을 연 것은 단돈 2,000원짜리 전기료였습니다. 그 2,000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도 함께 바꿔버렸습니다. 파멸 방향으로. 그의 말, 아내 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달라스 외곽의 작은 집입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작아진 집입니다. 그날 아침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려고 나간 것인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리사가 씨앗을 뿌려놓은 채소들 사이에서 초록 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중동 첫 실전 배치 부대 결정. KF-21 보람에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 갖춰 2027년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 순항 중. 한국 방산 수출 2025년 사상 최고치 경신 확정.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KF-21.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드는 전투기입니다. 202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2027년 한국 하늘을 날 예정입니다. 레이저 방공에 이어 전투기까지. 아무도 막지 않아도 한국이 스스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초록 싹들이 생각났습니다. 작고 여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틀렸던 걸까? 오늘은 솔직하게 7가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경험을 실력과 혼동했습니다. 미국이 40년을 했으니 미국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했다는 것이 반드시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했다는 건 오래 실패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한 방법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예산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28조 원을 썼으니 한국도 그만큼은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500억 원으로 해냈습니다. 53분의 1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영리하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적으니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은 돈이 적으니 더 영리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옳았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편견을 데이터라고 착각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 부스를 보고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경험이 짧아서, 예산이 적어서 이런 편견들이 쌓여 제 눈을 가렸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편견 없이 기술력만 봤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제 이익을 위해 판단을 왜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을 추천했다면 제 수수료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직거래 방식이어서 중간 컨설턴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아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썼습니다. 2017년에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도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도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에도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계단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도약합니다. 저는 그 도약의 순간을 매번 무시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저희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패가 저 자신을 망쳤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한국의 집중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과 함께 핵추진 항공모함, 6세대 전투기, 위성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분산되었습니다. 한국은 드론 위협 대응 레이저 무기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한 자가 이겼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아직 배우는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였습니다.
레이저 방공 분야에서 미국보다 먼저 실용화에 성공한 나라. K9 자주포를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한 세계 최다 수출 자주포 보유국. FA50 경전투기를 전 세계 6개국 이상에 수출한 나라. 2022년에 방산 수출 23조 원을 달성한 나라.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서 한국은 아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건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눈 감은 자의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습니다.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한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기가 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외국 전문가들 중 하나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한국 연구원들은 오직 기술로만 승부했습니다. 로비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홍보도 없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발당 2,000원. 세계 최초 100% 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당 2,0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장에서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적이 값싼 드론을 날리면 나는 비싼 미사일로 막아야 했습니다. 드론 1대 가격 수백만 원. 막는 미사일 가격 수억에서 수십억 원. 공격 측이 경제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가 이 계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 드론 1대 격추 비용이 단돈 2,000원입니다. 공격 측이 드론 100대를 날려도 막는 비용은 고작 20만 원. 이제 드론 소모전은 공격 측의 손해가 됩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바뀐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바꿨습니다. 며칠 전 짐이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은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라스의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만약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뭘 달리했겠냐고? 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그 부스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거야.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을 거야. 전문가라면 그래야 했어. 둘째, 내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의 진짜 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을 거야. 그게 컨설턴트의 도리였어. 셋째, 한국이 아직이라는 단정 대신 한국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했을 거야. 모른다면 모른다고 했을 거야. 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내 회사는 한국 레이저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었겠지. 15조 원짜리 시장의 한가운데서 직원도 100명쯤 됐을 거야. 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어리석음에도 값이 있습니다. 제가 치른 값은 꽤 비쌌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분들께 한국이 아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직접 보십시오. 발당 2,000원, 100% 국산, 세계 최초, 1,500억 원 개발비.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드론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에게 지금 당장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미사일 한 발 살 돈으로 레이저를 수천 번 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만든 해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당신들의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공개 강연에서 한국은 아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백 명의 외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세계가 먼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발당 2,000원. 세계 최초 100% 국산.
이 세 가지 숫자가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것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저는 달라스 외곽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화려함은 없습니다. 달라스 도심 사무실도 없습니다. 직원 30명도 없습니다. 1년에 12번 타던 비즈니스 클래스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 레이저 방공 2차 도입 확대 공식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형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 초도 물량 인도 완료. 실전 배치 전환 개시. 한국 방산 수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진입 눈앞.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아니, 우리가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의 맞은편. 저는 작은 집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진짜 이익이었는지는 시간이 가르쳐 줍니다. 숫자가 가르쳐 줍니다.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한국은 아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아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이었을 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눈을 감고 아직이라고 외치다가 어떻게 됐는지.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집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2,000원짜리 빛으로 세계를 바꾼 대한민국 레이저 방공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